사연을 듣다 보니 기구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속상해서 어찌 살았을까 싶다가도 저를 돌아보니 저 또한 죽지 않고 살더군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참 기구해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 총무과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장님과 연애를 하게 됐죠. 일개 직원이 사장님과 사귀었다니 좀 특이하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사장님을 꼬셔서 사귄 줄 아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당시 막 출근한 신입이라 잔뜩 얼어 있었고 오며 가며 마주칠 때 인사를 드리는 사장님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업무를 익히는 것만도 너무 정신없어서 다른 데는 신경도 못 쓸 시기였는데 갑자기 제 직책이 총무과에서 사장님 비서실로 바뀐 거예요. 당시에는 인사 이동이 필요해서 그리한 조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모두 사장님의 지시로 그리 됐더라고요. 그때 이미 사장님 눈에 제가 들었던 거였죠. 해본 적도 없는 비서 업무를 하다 보니 모든 일을 새로 배워야 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의 강도는 이전 업무보다 약했기에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았던 것 같아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직원은 기혼자의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성향이 부드러운 분이라 우왕좌왕하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죠. 혜인씨, 이거 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사장님과 독대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선배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시키는 일이라서 군말 없이 했지만 사장님이 원해서 그리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사장님, 오늘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장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결혼 전이라 그러신지 나이보다 동안이셨어요. 게다가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도 좋으셨거든요. 늘 수제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사장님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마다 긴장이 돼서 손안에 땀이 잔뜩 배이고는 했어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럼에도 발음이 꼬이거나 숫자를 잘못 얘기할 때면 혼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사장님은 방긋이 웃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혼을 내는 경우가 없었어요. 사장님은 혜인 씨한테 늘 관대하시다니까. 네? 내가 실수했어 봐. 모르긴 몰라도 그날 점심은 체할 정도로 분위기 잡으실걸? 제가 어려서 봐주시나 봐요. 그게 다가 아닐걸. 선배님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놀렸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선배의 촉이 맞았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순간 사장님과 업무적으로 동행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잦았어요. 일개 비서가 사장님이랑 동석해서 식사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느꼈지만 사장님은 혼자 먹기 싫다는 이유로 늘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만 했던 사장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까워졌고 퇴근 후 단둘이 식사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생겼죠. 그러면서 사장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혜인씨, 내가 자꾸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거 이상하죠? 아닙니다. 실은 내가 혜인씨에게 사심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사장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연히 회사에서 신입인 저를 보게 됐고 처음으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혼자 감정을 키워왔지만 저와 잘해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죠. 갑작스런 고백에 저는 너무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더군요. 그리고 저도 사장님을 향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연인이 됐죠. 그리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이 결정되고 회사에 알리게 됐을 때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대부분 제 뒷담화였고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희한하게도 제 귀에 잘 들어오더군요. 사장님께 꼬리를 쳤다는 둥, 일부러 술을 먹여서 잤다는 둥,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같이 일하던 비서실 선배가 저 대신 해명을 해줬지만 이미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로또 같은 결혼이라 그런지 저를 시기하는 말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했기에 출근을 하는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시댁의 시선들이 저를 또 힘들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데려온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시어머님이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나이는 둘째치고 아마 아들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제 처지가 더 마음에 안 드셨겠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결혼할 여자로 데려왔으니 마음에 안 드실 만도 했어요. 인생에 정말 축하를 받아야 할 중요한 결혼식이었지만 어쩐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마음에 당시에 많이 슬펐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준 건 역시나 남편이 될 사장님이었고 자기만 믿으라며 저를 아껴줬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진행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러면서 저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그의 내조를 위해 더 신경 쓰고 시부모님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결혼한 그 순간부터 시댁을 매일같이 오가며 살림을 배웠고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저녁이 돼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내조로 하루를 보냈어요. 사회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시댁이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분고분하게 행동했고 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시댁의 가풍을 배우는 일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됐어요. 그렇다고 힘들다는 말을 하지도 못해 갈수록 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죠. 너 무슨 일 있니? 김서방이랑 싸웠어? 아냐 엄마, 싸우긴.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까칠해? 임신한 건 아니지? 임신도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잘 못 자서 그래. 오랜만에 본 친정 엄마는 얼굴이 상했다고 걱정이 늘어지셨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사실대로 말도 못하는 제 처지가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엄마, 결혼이 원래 이런 거야? 왜? 나는 결혼이 이런 건 줄 꿈에도 몰랐어.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저도 모르게 투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도 절로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가정을 만들었으니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온 거니?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오니? 지석이 퇴근하고 오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게 식사 준비를 해놔야지. 이제 들어와서 언제 음식을 하니? 지석씨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스케줄이 갑자기 바뀔지도 모르는데 늘 준비를 해놔야지. 너는 그렇게도 센스가 없니?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살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을 1시간 동안이나 하시고 가셨어요. 잘한다는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질린다는데 결혼 후부터 계속된 센스 없다 라는 소리가 갈수록 듣기 힘들더군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어머님의 잔소리를 계속 듣는 입장이 되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남편 덕분이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는 결혼 전보다 더 못 보는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에게 눈치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에
저 대신 호박씨를 까주기도 하고요. 10살이나 어린 신부가 도망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자기 딴에는 애를 많이 쓰더군요. 게다가 친정에도 생활비를 따로 보내줘서 부모님이 생활이 훨씬 나아지셨고, 아들이 없는 부모님께 수시로 연락을 드려 살가운 사위 노릇도 해주니 그런 게 너무 고마웠어요. 시월드에서 받는 스트레스만 제외하면 남편과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월드 스트레스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할지 요령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나름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데,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저에게 인생에서 아주 큰 시련이 닥치고 맙니다. 바로 남편의 사망이었어요. 남편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평소에 몸 관리를 엄청 했었어요. 먹는 것도 영양 성분에 맞춰서 먹고 절대 술, 담배는 하지 않았고요.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것도 몸의 약점 때문에 그랬던 건데 회사에서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근처에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장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응급처치를 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남편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저에게 장난친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며칠 뒤에 둘이 여행 가기로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진짜 싸늘하게 식은 사람이 저를 맞이하고 있더군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 나한테 장난치지 마. 하나도 재미없어. 응? 일어나 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그 사람을 불러도 그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결국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곧 시어머님이 도착하셨어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오열했고 곧 그 원망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네가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와?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님께 머리채가 잡힌 채 엉망으로 흔들렸고 주위에서 말렸지만 슬픔에 정신을 놓은 노모를 저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어요. 두피가 벗겨질 정도로 흔든 뒤에야 저는 벗어날 수 있었죠. 저와 시어머님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저는 미망인이 됐고 시댁에서 저는 남편 잡아먹는 년이 됐어요. 요새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대하는 사람은 어딨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있는 집 사람들이라 그런지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제가 타겟이 된 거겠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으로요. 그 때문에 저도 피해를 받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나 다른 모든 법률적인 건 집안에 변호사님이 있었기에 그 손으로 다 해결했고요. 회사는 시누이가 맡기로 했고 그의 배우자로서 저는 그의 재산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도 제가 받게 됐죠. 남편을 잃은 후 저는 평생 손에 쥐어보지도 못할 그런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 돈은 무려 15억이나 됐죠. 시어머님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꾸준히 제 탓을 하셨어요. 더 이상 저를 보다듬어줄 이도 없는 상황에 받기만 하는 상처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친정 아버지가 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날 때부터 꾸준히 살았던지라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었죠.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이라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남편과 사별하게 되는 건 다 알게 되겠지만 남편의 일은 사고였으니 친구들도 이해해 줄 거라 여겼고요. 혜인아, 나영아, 너 괜찮아?
지집애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고 고등학생 때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사를 간 뒤로도 종종 인사를 하며 지내던 친구라 남편과도 알던 사이였죠. 친구는 마치 자기 일인 양 눈물을 흘리며 제 일을 안타까워했어요. 저를 껴안고 울어주는데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졌죠. 친한 친구라 그런지 울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 친구는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됐죠. 그 친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고 다시 모든 걸 시작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남편의 유산 덕분에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배워보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친구의 소개로 테니스 동호회에 들게 됐어요. 혜인아, 너 우선 몸부터 좀 챙겨. 건강해야 모든 의욕도 생기는 거야.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 테니스 클럽인데 너도 여기 다녀봐. 응? 테니스? 나 공 안 친 지 한참 됐는데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친구랑 테니스를 같이 친 적이 있었던 터라 친구가 추천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마침 필요하기도 했기에 추천대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오전에 모여서 테니스를 쳤는데 평일에는 주로 여자들이 많았어요. 주말에는 남자 회원들도 나와서 운동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동호회 친목 회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의 2번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회식을 하기로 한 고깃집에서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성격이 되게 서글서글했어요. 부침성이 좋은지 처음 보는 저에게도 말을 편하게 걸더군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주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한다며 기회가 되면 한 게임 해보자고 자연스레 얘기를 거는 그와의 대화가 저도 나쁘진 않았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남자와 연애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그때는 순수하게 친목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외로운 마음에서 신경을 돌려줄 어떤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게 싫지만은 않았죠. 술을 곁들여서 대화를 나눠서 그런지 그 사람과의 얘기는 재밌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친구가 필요하다고 저더러 친구하자 하더군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그런 걸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죠. 뭘 배워볼까 하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커피라면 환장을 하며 좋아했기에 이참에 한번 배워보자 싶었죠.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 낮 동안은 커피를 배우고 테니스는 저녁 시간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회식 자리에서 사귄 그 남자와 같이 게임을 하게 됐죠.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코트에서 완전 날아다니는데? 현수 씨도 오늘 게임 이겼잖아요. 나보다 더 신나서 뛰던데? 혜인 씨 만나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나가서 한잔하고 들어가자. 내가 살게. 좋아요. 운동이 끝나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명이서 같이 저녁 삼아 한 잔씩 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같이 운동하고 같이 먹고 그랬더니 급속도로 친해지더군요. 입담도 좋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그러면서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몰려다니길 2년. 그 시간 동안 사별한 남자에 대한 상처는 많이 희석이 됐고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났죠. 바로 테니스 동호회에 같이 다니던 그 남자에게요. 그 사람을 안 지 1년 정도 지났을까? 보안업체를 운영한다 했고 생각보다 저와 말이 잘 통했어요.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테니스 모임이 있는 곳에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함께 어울렸죠. 입담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서글서글하게 생겨 여자 동호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던 그는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혜인 씨가 사별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아는데 나도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고백해. 내 마음 받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걸로 나는 충분해. 평소에도 연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기에 제가 그와 사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을 한다는 말에 잠시 저도 흔들리더군요.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그리움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외로움이 있었죠. 그런 외로운 마음에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를 1년,